예도입니다. 멀리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를 한 편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시를 해석하는 데에 존재의 숲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새들이 노래하고 실록들이 춤추는 이곳. 오늘 예도는 존재의 목동이 되어 존재의 숲에서 한 편의 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게오르그 트라클의 시 안디 슈베스텔 누이에게 라고 하는 시인데요.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 시를 해석하면서 특히 고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영혼의 풍성함을 얻는 존재의 계시를 통하여 삶의 질이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또 예도의 클래스로 풀겠습니다.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재의 목동을 위하여 작게라도 예도TV 후원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를 해석하는 예도. 겨울에도 몇 편 했죠, 그죠? 오늘은 게오르크 트라클의 시인데, 특히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 출신으로서 같은 오스트리아 출신인 릴케와 트라클을 후원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데거는 후기에 릴케와 트라클의 시를 해석했습니다. 헬더링과 더불어. 그래서 트라클 역시도 존재의 목동으로서 현대인들에게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주는 그런 시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특히 언어로의 도상에서 운텔백스 데얼 슈프라허에 수록된 두 편의 논문 다스보르트 그리고 디 슈프라허 임 게디히트 말, 시 속의 언어라는 논문들에 트라클의 세계가 수록되어 있는데, 트라클 역시도 언어를 통하여 말의 말함을 통하여 다스자겐 데얼 슈프라허 말이 말한다 디 슈프라허 슈프리히트를 통하여 존재를 계시하는 언어와 존재의 관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인인데, 특히 하이데거는 트라클의 시 중에서 아인 빈털 아벤트 어느 겨울 저녁을 직접 해석하는데, 예도는 오늘 안디 슈베스트를 해석하려고. 무엇보다 현대 기술 철학자인 닉 랜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후기 하이데거의 디 슈프라허 임 게디트에서 나타나는 트라클의 시 세계를 연구하잖아. 왜 트라클의 시에서 닉 랜드의 사유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죽음 충동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도는 오늘 프로이트 락강 융을 통하여 드러나는 트라클의 시세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의 시의 세계가 펼쳐지겠죠. 예도가 풀어내는 시해석. 그래서 트라클의 시에도 죽음 충동은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으로서 나타나는데 트라클 자신이 시인으로서 정신분석의 죽음 충동을 말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의 시는 어둡고 또한 죽음과 고독을 노래하며 깜깜한 죽음 충동 속에서 작은 구원을 희망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다양한 색깔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특히 트라클의 시색에 어두움과 죽음을 상징하는 다양한 말들은 또한 작은 구원과 연결되기도 해. 그래서 릴케든 헬덜린이든 아니면 트라클이든 누구든 간에 자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징들이 내면에 신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클의 구원의 상징 속에도 독일 신비주의의 타울러와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영성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독특하게도 드라클의 시를 지배하는 다양한 상징들 가운데 드라클이 사랑했던 누이 동생, 3, 4살 어린 친동생과의 사랑, 그레테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랑했잖아. 그래서 근친상간 속에서 나타나는 죄의식, 어두움, 갈등, 아픔, 고통, 우울, 검은색, 이 모든 것 안에서 드러나는 작은 구원이 또 있는 거야. 릴케는 니체가 사랑했던 여인 루살로메와 진짜 연인 관계에 들어가잖아. 게오르크 트라클은 그레테 트라클, 자기 여동생과 사랑에 빠지는데요. 특히 이 시대는 상당히 암울하고 우울한 시대였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가 몰락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며 의무병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음 충동을 경험하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시인인데,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가정교사로부터 불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상징 시인들, 특히 보들레르, 랭보, 말라르메의 시에 몰입하여 탐독하고 열심히 시를 읽었고 영향을 받기도 했죠. 특히 보들레르의 악의 꽃을 너무나 좋아했던 드라클인 거예요. 이 어두운 인간의 내면,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어두운 인간의 무의식 역시도 그죠? 아주 진하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클은 실제로 죽음 충동을 경험한 자예요.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로이트는 쾌락 원칙을 넘어서서 타나토스를 처음 말하는데요. 이 죽음 충동, 토데스트리프는 사실은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상처와 우울증을 직접 치료하면서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닉랜드랑 딱 연결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 충동이 특히 드라클이 사랑했던 이 그레테와 많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몽상과 청란이라고 하는 산문집이자 시집에서 트라움 운트 um나chtung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드라클은 가족의 몰락, 멸망을 이야기하잖아. 그 가운데에서 꼽히는 사랑 이야기, 여동생과의, 이건 직접적으로 또한 밧다이랑도 연결돼, 여러분. 그지? 응? 인간은 애초부터 짐승이었다. 이 짐승의 경험을 통하여, 위반을 통하여 신성을 경험하는 게, 에로티즘에서 신성이 드러나는 게 밧다이 철학의 핵심이잖아. 이것은 락강의 앙코르에서 특히 여성의 주의상스를 설명하는 부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 앙코르에서 락강은 여성적 주의상스는 남성적 주의상스와는 다르게 남근적 기표적 주의상스에 묶이지 않고 전체를 주장하는, 뚜를 주장하는 그 남근적 향유를 비웃으면서 빠져나가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화의 자리인 거예요. 신비의 자리, 신성과 만나는 자리. 그래서 여성적 주의상스는 남성적 주의상스와는 다른 거예요. 독특하게도 드라클에게 있어서 그레테는 그런 인물이야, 여러분. 단지 근친상간을 통하여 에로스에 빠진 관계, 그 상징만이 아니라 단지 어두움과 죄책감과 죄의식을 유발하는, 양심의 가책을 유발하는 그런 존재인 것만이 아니라 에로스를 통하여 이 상징계의 질서 너머에 있는 순수함을 지향하는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레테는 양면적 존재예요. 어두움이자 빛인 거야, 드라클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의 시를 움직이는 열쇠이기도 해. 특히 드라클의 시 세계에는 세 가지 색깔이 자주 나타나는데, 검은색, 이건 죽음이자 우울이야, 그죠? 붉은색, 이것은 에로스의 열정인 거예요. 응? 에로스의 열정. 그리고 푸른색, 이것은 순수요 구원이야. 이 세 개의 상징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게 그레테라는 인물이야, 여러분. 그래서 락강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드라클의 시는 훨씬 더 잘 보이는 게 있습니다. 경계, 상징계의 대타자, 아버지의 이름이 금기시하는 그 에로스. 그러나 그 위반을 뚫고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경계를 넘어감, 거기에는 묘한 감정이 나타나겠죠. 내가 위반했다. 에로스는 언제나 이 경계를 넘어서는 거잖아. 내가 위반했다, 내가 뭔가를 넘어갔다 라고 하는 죄책감과 더불어서 이 에로스는 또한 순수한 신성으로 넘어가게 하는 지점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레테는 양극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어두움, 상징계의 질서에서 죄로 규정하고 금기시하는 그 모든 기호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무의식 속에 꽁꽁 숨어 있는 그림자인 거야. 융적으로 보면 이 그림자는 또한 예술의 창조성의 역할을 하잖아, 그죠? 실제로. 그래서 그레테는 드라큘의 시에 엄청난 영감을 준 뮤즈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정말 가족사, 저주의 피를 받은 가문의 혈통, 그걸 직접 드라큘은 꿈과 창란, 몽상과 창란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말을 하는데 그 몰락 속에서 에로스가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프랑스 상징주의 시에 빠져서 그 보들레르의 악역꽃을 들고 다니면서 거의 외웠겠죠, 그죠? 그래서 삶 자체도, 시대 정신 자체도 우울하고 암울했던 거예요. 세계의 종말이 금방 올 것 같은 그런 상황. 자기의 실존적 가족사 역시도 우울했던 드라큘.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결국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면서 부상당한 군인들, 그리고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직접 보면서 죽음 충동을 경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레테가 3년 뒤에 또 이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잖아. 독특한 시인이야. 시대 정신도 우울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역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드라큘은 2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고향을 잃어버린 현대인에게 말의 말함을 통하여 고향을 찾게 만드는, 언어를 통하여 존재가 계시되는 존재의 목동으로서의 시인인 거예요. 그러나 누이에게라는 시는, 그죠? 그런 어떤 존재의 빛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존재의 어두움 속에서 또한 신성의 신비를 약간 맛볼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요,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이제부터 예도와 함께 강독에 들어가겠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시입니다. 예도가 이렇게 직접 독일어 원문을 노트에 써왔는데, 그래서 그레테는 인도 신화에서 나타나는 칼리 여신과 유사해. 파괴하면서 창조하는 여신. 그레테는 드라큘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어두움이자 빛이고 죄책감과 죄의식이자 구원의 상징이, 더러움의 상징이자 순수함의 상징, 이 양극성을 함께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누이인 거야, 드라큘의. 누이 동생이죠, 그죠? 그래서 제목이 안디 슈베스트인 거예요. 안디 슈베스트. 읽으면서 어두운 색깔 가운데에서 보들레르의 악의 꽃도 연상되고,
자연 속에서 랭보의 타자도 드러나기도 하고 그럴 건데, 어찌되었건 드라큘의 시세계에서 자연의 상징들은 전부 다 드라큘의 내면의 어떤 심상과 연결된, 그래서 독일 신비주의의 신성을 연상시킬 때도 많은 거야, 여러분. 완전한 어두움 속에서 작은 빛이 보이는 그런 시인 거예요. 강독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디 슈베스터, 누이에게. 이 시 역시도 죽기 2, 3년 전에 쓰여졌겠죠, 대략. 거의 말년인 거예요. 나이가 27살에까지만 살았으니까 뭐 말년이라 그래봐야 20대인 거야, 여러분. 27세의 세상을 떠났으니까 드라큘이. 들어갑니다. 보드 게스트, 너가 가는 곳에. 여기서 너는 누이겠죠, 그죠? 누이가 가는 곳은 비얼트 헤얼프스트 운트 아벤트, 가을과 저녁이 된다. 누이가 가는 곳, 거기는 가을의 풍성함과 저녁을 연상시킨다 이거예요. 이미 드라큘의 내면의 어떤 심상과 연결되잖아, 그죠? 가을을 떠올려. 그리고 황혼을 떠올리고 저녁을 떠올리는 거야. 계속 이어나갑니다. 블라우에스 빌트, 다스 운터 보이멘 텐트. 나무들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푸른 짐승, 블라우에스 빌트. 여러분 봐봐. 이 블라우에스 빌트라고 하는 이 어구에서 얘도는 죽음 충동이 딱 생각났어, 프로이트. 그렇잖아, 그죠? 짐승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짐승이 아니라, 빌트가 아니라 블라우에스 빌트야. 블라우에스는 드라큘의 시에서 순수한 짐승이라는 거거든. 짐승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욕망을 상징하잖아, 그죠? 에로스를 상징하고, 프로이트의 세계에서도 타나토스는 에로스와 완전히 구분되지 않아. 에로스는 모으는 힘이요, 통합하는 힘이지만, 타나토스는 파괴하는 힘, 그리고 공격하고 모든 생물을 무생물로 돌리는 힘이잖아. 그래서 파괴적 본능인 거야. 통합하는 힘 안에 파괴적 본능이 숨어 있다는 거. 이 둘은 언제나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락강은 더 나아가서 모든 충동은 죽음 충동이다 라고까지 밀어붙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짐승이긴 짐승인데, 이 짐승은 단지 욕망을 나타내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또한 순수함,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 충동, 에로스의 본능 가운데 에로스의 극점에 주이상스를 통하여 락강은 여성적 주이상스 안에 신비적 성화가 있다 그러잖아. 그걸 연상시키는 거야. 짐승은 짐승이야. 인간은 애초부터 짐승이었어. 그런데 이 에로스의 경험을 통하여 상징계의 질서의 경계선을 넘어감을 통하여 실제에 이르려고 하는 그 충동, 죽음 충동, 그것은 성화와 연결되는 거야, 락강한테서도.
여기서 순수함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레테는 욕망의 상징이자 짐승이면서 또한 순수함, 구원의 상징인 거예요. 나무들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푸른 짐승. 참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아인잠멀 바이얼 암 아벤트. 저녁에 고독하게 서 있는 연못. 배경이 그려지죠. 헤얼푸스트 운트 아벤트. 가을과 저녁. 그리고 나무들 아래에서 울고 있는 푸른 짐승. 저녁에 고요하게 서 있는 쓸쓸한 고독한 연못. 배경이 딱 그려지잖아. 누이는 이런 존재와 같다 이거야. 정말 신은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그죠? 오늘날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그래도 예도 TV에서 시를 들을 정도면 이 시청자들은 최소한 어떤 그 언어를 많이 잃어버리고 살진 않을 것 같아. 오늘날 언어를 많이 잃고 살아, 현대인들이. 그죠? 이제 문자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 그런 정도로 책을 보지 않아, 현대인들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런 강독을 들으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수겠죠, 이런 분들이.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풍경 안에서 이 누이는 어떤 푸른 짐승과 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자, 계속 나갑니다. 라이제 데얼 플루크 데얼 쉐겔 텐트. 새들의 비행이 조용하게 울리고 있거나. 그러니까 존재의 숲에서와 같이 새들의 날아가는 소리가 조용하게 울리고 있다 이거야. 짹짹거리면서. 여러분, 존재의 숲에서 강의하는 예도의 모습을 보다 보면 새들이 노래해 주잖아. 그것처럼 새들의 비행이 조용하게 울리는 거야. 디 슈베울 무트 위벌 다이는 아우겐 보겐. 너의 눈두덩이 위에 우울함이 서려 있구나. 여러분 봐봐. 누이의 이 자연 배경 가운데에서 누이의 눈두덩 위에는 우울함, 슬픈 기색이 있다 이거야. 이건 뭔가 금지된 사랑,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두운 내면, 그리고 운명의 장난, 이런 것들도 표현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스란히 그 고통을, 금기를 위반한 자들이 져야 되는 암울한 상태, 이런 것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정신 속에서 무기력하게 실존의 힘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것도 표현되는 거고. 다인 슈말레스 레헬른 텐트, 곧바로 배경은 달라져. 그러니까 누이의 눈두덩이 위에 슬픈 기색이 있는데 곧바로 너의 엷은 미소가 울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이 양가 감정 이해가 돼요? 슬픈 어떤 그 눈두덩이에서 미소가 보이는 거야. 엷은 미소가 울리는 거야. 음악 소리와 같이. 독일에서 톤은 음조잖아.
퇴내는 울려 퍼지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시는 계속 텐트 이렇게 되거든. 음악의 리듬과 같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야, 여러분. 음악 소리인 거야. 응? 슬픈 기색, 눈빛에서 드러나는 슬픈 기색 속에 엷은 미소가 울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시를 읽는다는 거, 여러분들의 존재가 계시되는 것인 거야. 슬픔과 미소가 교차되는 그런 눈빛. 정말 계속 이어나갑니다. 고트 핫다인의 리들펠 보겐. 하느님은, 신은 너의 눈꺼풀을 비틀었다. 펠 비겐, 비틀다, 구부리다 이런 뜻이거든. 눈꺼풀을 구부린다는 거. 이건 뭔가 좋은 게 아닌가요? 운명이 장난을 쳤다 이거예요. 신이 누이 동생의 눈꺼풀을 뒤틀고 구부렸어. 그래서 뭔가 그 운명은 애군과 같은 거야. 좋은 게 아니야. 비극이야. 슬픔이야. 아픔이고, 이것은 죄의식이고 죄책감이야. 그러나 강한 에로스의 열정인 거야. 여기에서 또한 순수의 구원을 주는 그런 에로스인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신이 누이 동생의 눈꺼풀을, 리틀을 비틀어서 구부렸어. 그러나 곧바로 뒤에서 또 신성을 느끼게 하는 식구가 바로 나와, 여러분. 슈테르네 주헌 나츠 칼 프라이탁스 킨트 다이는 슈티어는 보겐. 칼 프라이탁스 킨트, 여러분, 성금요일의 아이여 이런 뜻이에요. 성금요일의 아이가 누구야? 예수지 뭐. 그러니까 그레테는 이런 상징인 거야. 어떤 십자가에 매어 달렸다는 건 저주를 상징해. 그러나 그 저주는 곧바로 부활로 나가잖아. 부활의 순수함으로 나가는 거야. 성금요일의 아이는 십자가에 매어 달린 예수의 순한 일이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이 오는 그런 상징인 거예요. 성금요일의 아이야. 그래서 예수가 달린 그 십자가의 나무는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나무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저주는 테라클의 시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야. 저주. 그런데 그 저주 가운데에서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구원이 있어, 여러분. 그레테의 존재 역시도 테라클에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파괴가 있지만 창조가 있고, 죽음이 있지만은 생명이 있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어두움이 있는데 그 어두움을 소멸시킬 수 있는 순수함이 또 있는 거야. 그레테는 그런 존재야, 여러분. 그래서 성금요일의 아이여, 별들은 밤마다 너의 둥근 슈티르는 이마거든. 보게는 활이야. 그러니까 둥근 이마. 밤마다 별들이 너의 둥근 이마를 찾고 있구나. 그러니까 신은 뭐야? 신은 성금요일에 예수를 버렸어, 그죠? 구원을 위하여. 신학적으로 보면은 버렸어. 그리고
곧바로 이제 며칠 있다가 부활의 현장이 나타나잖아, 여러분. 그거와 같은 거야. 이 저주받은 나무는 영원한 게 아니야. 곧바로 별들이, 그죠? 별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야. 별들은 밤마다 성금요일에 아이여 라고 부르면서 누이 동생의 둥근 이마를 찾고 있다는 거야. 비추고 있다는 거야. 이것은 깜깜한 저주와 어두움 가운데에서 신이 누이 동생의 눈꺼풀을 비틀고 구부린 그 저주의 상태에서 이제 순수한 구원의 상태로 변화해 가는 거예요.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시인 트라클에게 있어서 누이 동생은 이런 양극적 존재였던 거예요. 근친상간을 통하여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는 죄의식으로, 끊임없는 죄책감으로 양심을 찌르고, 거기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침묵 가운데 살아가야 돼. 그러나 그레테 없이는 또한 삶의 실존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트라클. 그러니까 구원의 상징도 되는 거예요. 파괴이면서 구원인 거예요. 이 경계에서 트라클은 시를 쓰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릴케는 트라클의 시의 행간에는 침묵이 숨어 있다. 깊은 침묵이 숨어 있다. 이건 뭐야? 그 행간 속에 숨은 깊은 침묵은 바로 존재의 소리예요. 하이데거적으로 어두운 심상인 거야. 그림자야. 저주의 상징이요. 피요. 또한 트라클의 실존을 구멍을 낼 수 있을 정도로 10년을 만드는 고통이야.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의 에얼레중, 구원의 별이 빛나는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다이성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밧다이 역시도 뭐예요? 위반, 죽음 충동을 통하여 성화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신성과 에로티즘은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밧다이의 세계에서. 그래서 라캉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통찰을 얻어서 앙코르에서 동일하게 여성의 주이상스를 성화로 연결시키잖아. 신성의 경험. 그래서 그레테는 락강적 성화로 볼 때, 그죠? 트라클의 시의 세계를 훨씬 더 풍성하게 해석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어. 이 예도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트라클의 누이에게를 프로이트와 락강의 앙코르로 해석하는 것은 예도의 해석인 거야. 그러니까 누이는 어떤 시의 해석을 통하여 트라클의 그 어두운 실존을 보여주지만은 거기에는 또 삶의 충동이 있는 거예요. 삶의 의지, 쇼펜하우어의, 니체의 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닉 랜드가 트라클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이 연구 후에 곧바로
절멸을 향한 목마름에서 리비도적 유물론을 말하잖아. 밭다이를 갖고. 그래서 오늘날 살아있는 철학자와 연결할 때는 닉랜드가 가장 적합한 철학자가 아닐까 생각해. 그래서 결국 누이에게 마지막 시는 별들이 누이의 둥근 이마를 비치고 있구나. 성금요일에 아이여, 이렇게 끝나. 그러니까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앞으로 트라크의 시를 한 번씩 해석해 드릴 건데, 이 어두움 속에서 독일 신비주의자들, 자연 속에서 신성을 노래하는 타울러나 에크하르트의 그 전통이 알게 모르게 암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누이는 성화된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상징계의 질서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금기를 위반한 자들인 거예요. 이 역설에서, 이 경계에서 드라크는 시를 썼던 거야, 여러분. 재밌었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